자, 여러분 오늘은 2023학년도 3월달 고1 모의고사 경제지문을 한번 해볼 건데요. 선생님이 우선 지문 설명을 하기 전에 경제지문이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먼저 알려줄 텐데, 일단 경제지문 같은 경우에는 대조, 인과의 내용 전개 방식이 많습니다. 이 글도 마찬가지였죠. 여러분들이 읽을 때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 어떻게 되고, 그리고 경기가 지금 활성화가 호황기일 때는 어떻게 되고, 금리를 올리면 금리를 내리면, 그럼 이런 식으로 대조하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인과관계에 따라서 내용이 전개되거든요. 그것만 잘 체크해주면 알기 쉽게 지금 이해할 수 있는 글이기 때문에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문은 사실 금융교양이라든가 상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일단 1문단, 우리 첫 번째 문단에서는 뭘 해야 되냐면, 이 글의 화제가 무엇이냐, 앞으로 전개될 내용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1문단 한번 읽어보면, 경기가 침체돼서 가계의 소비가 줄어들면 시중에 제품이 팔리지 않아 기업은 생산 규모가 축소하게 되죠. 그럼 여기에서 문제 상황은 어떤 거냐? 경기 침체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나타나네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결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인과관계 나온다 그랬죠? 실업률은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가계의 수입은 감소하면서 소비는 더욱 어때? 위축하게 되겠죠. 그럼 이런 것들이 계속 뭐가 되느냐? 악순환이 되면서 경기 침체가 심화가 되면, 그럼 여기에서 경기 침체가 심화된다는 것은 뭡니까? 문제 상황이죠. 그럼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어떻게 있을까요? 이걸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이 나와야죠.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뭘 늘리는 지금 정책을 실시하느냐? 유동성이라는 걸 늘리는 통화 정책을 실시한다. 우리 통화라는 것은 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나타나는 유동성 확대 정책이라는 것이 바로 무슨 정책이구나? 통화 정책이구나. 그리고 이것은 경기 침체의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지. 그지? 자, 그럼 이제 이 문단입니다. 자, 그럼 우선 뭐가 나올까요? 유동성의 개념이 나오죠. 자산이라든가 채권 같은 걸 손실 없이 현금화할 수 있는 정도로 우리 이렇게 개념이 나타나는 내용 전개 방식을 뭐라고 하죠? 이런 걸 정의라 그러죠. 현금과 같은 화폐는 어때요? 바로바로 이거는 어차피 현금이라는 건 어때요? 바로 지금 자산이 지금 그대로 현금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유동성이 높은 거죠. 근데 반면에 토지하고 건물과 같은 부동산은 유동성이 낮은 자산이다. 그럼 여기에는 내용 전개가 어때요? 대조가 되는 거죠. 그럼 이처럼 유동성이라는 것은 자산의 성격을 나타내는 용어이기도 하지만, 그러면 우리 흔히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의 량, 즉 무엇을 나타내는, 통화량을 나타내는 말로도 사용이 된다. 그럼 가령, 우리 가령이라는 것은 어떨 때 쓰는 접속어냐면 실제 예시가 아니라 가상의 예시를 들어줄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가령하고 그 다음 어때요? 예시가 나타나는 거죠. 통화량이 지나치게 많을 땐 어때? 유동성이 넘쳐난다 그러죠. 반대로 통화량이 줄어들 땐 어떻습니까? 유동성이 감소한다라고 표현하죠. 내용 전개가 다 어때요? 대조가 나타나고 있죠. 그럼 유동성이 만약에 뭐하면 넘쳐나게 되면, 그럼 여기에서 이제 또 뭘 봐야 돼요? 인과를 똑바로 봐야 돼요. 유동성이 넘쳐나면 시중의 화폐가 어떻게 됩니까? 흔해지는 상황이죠. 돈이 넘쳐나는 거죠. 그럼 사실 우리 그렇잖아요. 모든 가치는 앞으로 우리가 경제지문을 많이 할 텐데, 가치라는 것은 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냐면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뭔가 공급이 많아지죠. 근데 그만큼 그 공급 많아지는 걸 수요가 못 따라간다면 가치는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 화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렇게 화폐가 흔해지게 되면 화폐의 무엇은? 가치는 떨어지게 된다. 그럼 여기에 인과관계 체크를 똑바로 해줘야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유동성이라는 것은 금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거 살짝 지울게요, 선생님이. 금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국가는 정책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내림으로써 유동성을 조절할 수 있다. 그러면 아까 우리 국가가 쓰는 게 바로 뭐라 그랬죠? 통화정책이라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금리를 이용해서 유동성 조절을 하는 거죠. 그럼 이때 금리라는 것은 하고 역시 뭐가 나옵니까? 금리의 정의가 나오죠.
일종의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이자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것은 시중금리하고 그리고 그 다음 어때요? 기준금리로 지금 구분을 한대요. 그럼 보니까 금리를 두 가지로 분류한 거죠. 기준금리 그리고 그 다음 어때요? 시중금리. 그죠? 그러면 차이점이 뭘까요? 항상 내용전개 방식이 분류가 있다는 건 얘하고 얘하고 차이가 있다는 뜻이죠. 그럼 기준금리라는 것은 국가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결정하는 금리로 한 나라의 금융 및 통화정책의 주체인 누가 결정합니까? 중앙은행에 의해서 결정하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디? 한국은행에서. 근데 반면에 시중금리라는 것은 뭐냐면 기준금리의 영향을 받아서 중앙은행 의외의 시중은행이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뭐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등 있잖아요. 시중은행이 내세우는 표준적인 금리로 가계나 기업의 금융거래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보통은 여긴 안 나오긴 하지만 어떻게 결정되냐면 시중금리라는 것은 기준금리에다가 플러스 어때요? 알파. 그 은행에서 정한 이걸 보통 무슨 금리라고 하냐면 가상금리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정해서 시중금리가 결정이 되죠. 지금 우리 오늘 날짜가 언제냐면 2025년 12월 12일인데요. 오늘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몇 %입니까? 2.5%죠. 그죠? 근데 은행에서 내가 돈을 빌리거나 할 땐 2.5%로 빌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은행이 지금 붙이는 가상금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덧붙여져서 시중금리가 결정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시중은행이 내세우는 표준적인 금리로 가계나 기업의 금융거래에 영향을 미친다. 그럼 가령 하고 또 나오죠. 아까 경제는 뭐라 그랬어요? 대조하고 인과가 중요하다. 그럼 이제부터 중요한 거 나오네요. 금리가 내려가면 그럼 예금을 통한 이자 수익과 대출에 지금 따른 이자 부담이 줄어들어서 그럼 당연히 어때요? 금리 내려가면 이자 수익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내가 대출 받았다면 대출에 따른 이자 부담이 줄죠. 그러면 가계나 기업에서는 예금을 인출하거나 아니면 어때요? 대출을 더 받으려고 그러겠죠. 그죠? 자, 근데 그 결과 그럼 시중의 유동성은 뭐 됩니까?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 끊어보고 한번 지금 금리가 지금 어땠을 때 내려갔을 때의 상황이 정리가 돼 있으니까 이걸 여기 옆에다가 선생님이 간단하게 한번 써볼게요. 아, 그러면 금리가 내려가는 것은 유동성이 뭐 되는 거구나. 확대되는 거구나. 알겠죠? 그리고 아까 뭐라 그랬죠? 유동성이 늘어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었을까요? 화폐 가치는 떨어지는 것이다 라고 했었죠. 그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반대 상황 나오겠죠? 그럼 반대는 어때요? 시중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어때요? 이자 수익이라든가 대출이자 부담이 모두 늘어나기 때문에 유동성은 감소하게 되죠. 그러면 아까 대조를 만들려고 그랬죠, 선생님이.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유동성은 떨어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 어때요? 화폐 가치는 올라가게 된다. 됐죠? 그럼 이렇게 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대조와 인과. 그리고 앞에서 이게 이 글 자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냐면 앞에 경기 침체라는 문제 상황이 나오고 그리고 그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죠. 그 해결책 제시라는 것 자체가 바로 뭡니까? 유동성을 지금 확대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그 유동성을 뭘 통해서 조절합니까? 금리를 통해서 유동성을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지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문단. 그럼 이와 같은 금리와 유동성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그럼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조절하는 통화정책을 통해서 그럼 아까 우리 예측했던 대로 나오고 있죠. 기준금리 조절하는 통화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안정시키려고 한다. 그럼 만약에 경기가 뭐 되면 침체가 되면 금리를 어때요? 인하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 이렇게 만들면 되겠네요. 금리 인하는 언제?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 됐죠? 그래서 우리 왜 코로나 터졌을 때도 경기 침체를 우려해서 금리가 많이 내려갔었죠. 그죠? 그거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금리를 인하하게 되고 그럼 당연히 어때요? 시중금리도 떨어지겠죠. 그죠? 그 결과 유동성은 증가하는 거고 기업의 지금 소비가 늘죠. 투자 늘죠. 그리고 부동산이라든가 주식에 대한 투자는 확대되는 거죠. 됐죠? 그리고 또한 기업의 생산과 고용은 늘어나게 되고 다양한 분야의 투자가 확대가 돼서 물가도 상승하죠. 경기가 전반적으로 뭐 된다? 활성화가 된다. 됐죠? 그래서 경기 침체했을 때 사용하는 통화정책이라는 게 바로 뭐구나? 금리를 내리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근데 반대로 경기가 너무 어떤 상태냐?
과열을 된 상태죠. 그래서 우리 왜 코로나 때 자산 가격이 너무 올랐잖아요. 그렇죠? 인건비도 오르고 게다가 인플레이션이 심해지죠. 그럼 그러다 보면 결국 어때요? 금리를 올리는 정책을 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기가 너무 뭐가 되었을 때? 과열되었을 때.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되겠죠? 아, 금리를 올리는 것은 언제구나? 경기가 너무 과열되었다고 판단되었을 그때구나. 자산 가격이나 물가가 지나치게 오르면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정책을 통해서 유동성을 감소시키는 거죠. 그럼 그 결과 기준금리 인하할 때하고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 자산 가격은 하락하게 되고, 그러면 봐봐요. 아까 우리 어땠습니까? 이때는 자산 가격이 올랐죠. 주식하고 부동산들 많이 오르죠. 돈이 많이 풀리면 자산 가격이 오르죠. 그리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금값, 은값 엄청 오르고 있죠.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면 어땠습니까? 자산 가격이 떨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됐죠? 그래서 과열된 경기가 진정된다.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 뭐 봤습니까? 앞에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이 바로 뭐구나? 금리를 조절하는 거구나 라는 걸 읽었죠. 그죠? 근데 그러나 중앙은행이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통화정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의도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경기 침체가 우려가 돼서 금리를 인하해서 경기를 좀 활성화시키고 부양시키려고 했는데 그 의도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즉 금리를 인하했죠. 시중에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을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한 지금대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걸 좀 선생님이 내릴게요. 자, 그래서 유동성이 기대만큼 소비나 투자로 이어지지 않으면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는다. 특히 심각한 경기 침체로 인해서 경기 회복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하다면 경제 주체들은 돈은 많이 늘어나요. 하지만 내가 이 돈을 써도 되는 것인가? 쉽게 소비를 늘리지 못하죠. 투자를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돈을 투자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손에 꼭 쥐고만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충분한 유동성이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해서 경기 침체가 지속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유동성 함정이라고 불렀죠. 누구라는 사람이? 케인스라는 사람이. 그는 이러한 유동성 함정을 통해서 통화정책의 한계를 설명하면서 우리 지금 봐봐요. 금리를 조절하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통화정책이라 그랬죠. 그죠? 정부가 하는 거. 그래서 이런 통화정책은 한계가 있다고 하면서 정부가 뭘 해야 한다라고 했느냐? 재정 지출을 확대해야 된다고 했죠. 그럼 마지막 문단에는 뭐라고 했느냐? 이 케인스라는 사람이 통화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그러면서 뭐의 필요성? 재정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우리 재정 정책이라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통화는 금리를 조절하죠. 이자율을 조절하는 거. 근데 재정 정책이라는 것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돈을 쓰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코로나 때도 보면은 지금도 그렇고 민생회복지원금 같은 거 돈을 그냥 시중에다가 이렇게 풀잖아요. 그런 게 대표적인 재정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케인스 같은 경우에는 통화 정책의 한계 그리고 플러스 그러니까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한 사람이죠. 그럼 여기 맨 마지막에 선생님이 단어 하나를 설명을 해줄 건데 이게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랬어요. 근데 학생들이 역설법 할 때 그 역설이랑 여기에서 나와 있는 역설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 역설을 차이를 구분을 못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통 역설하다라는 형태로 단어가 나오면 이 역설이라는 건 역자는 힘역자고요. 그리고 설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말씀설자예요. 그래서 얘가 무슨 뜻이냐? 힘주어 말하다 라는 뜻입니다. 선생님이 이 단어 알려주면 학생들이 논술 쓸 때 맨 마지막에 서술어로 역설하다라는 걸 굉장히 많이 써요.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역설하다라고 했을 때 역자는 힘역자. 그럼 선생님 역설법이라고 했을 때 그 역설 우리 역설법이라는 것도 중학교 때부터 배웠잖아요. 그럼 그거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우리 역설법이라고 할 때 그 역설은 역자가 어떤 역자냐면 거스를 역자입니다. 얘가 거스를 역자. 그리고 역시 어때요? 말씀 설자. 이렇게 쓰죠.
됐죠? 그래서 우리 역설법이라고 했을 때 역설이라는 건 모순되는 거잖아요. 그걸 뜻하는 거고 역설하다라고 할 때 역설하다는 힘주어 말하다, 강조하다 라는 뜻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글 전체적인 게 이해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럼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면 이 글은 뭐구나? 경기 침체라는 문제 상황을 주고 그리고 그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식, 통화 정책을 설명하는 거구나. 근데 그 통화 정책이 바로 뭐라는 거니까? 유동성을 지금 조절을 하는 거니까 유동성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뭘 설명해주고 금리 조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마지막 문단은 이렇게 유동성이 나타나더라도 확대가 되더라도 쉽게 지금 경기 부양이 안 될 수 있는 상황, 즉 유동성 함정이라는 걸 지적을 하면서 케인스라는 학자가 통화 정책은 한계가 있으니까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 정책을 펼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전개되는 글인 거죠. 됐죠? 자, 그러면 우리 59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그럼 59번 보니까 우리 중앙은행이 하는 역할 나오죠? 금리 조절하는 거. 유동성 높은 자산 나왔죠? 대표적으로 어때요? 화폐 같은 거, 그지? 현금. 그리고 기준금리, 시중금리 관계도 있고요. 경기 침체로 인한 현상도 있었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유동성에 대한 지금 케인스 잘 봐요. 유동성에 대한 말을 똑바로 봐야 돼요. 우리 봐봐요. 국어는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아다르고 어다르다. 즉 유동성에 대해서 케인스가 한계를 지적한 거지 케인스 주장의 한계가 나오는 게 아니죠. 이걸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유동성 확대 정책의 한계를 지적한 거죠. 누가? 케인스가. 이렇게 해야 되죠. 됐죠? 그래서 59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아다르고 어다르다. 말을 똑바로 읽어야 됩니다. 대강 읽으면 절대 안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0번으로 갈게요. 윗글을 바탕으로 했을 때 보기에 기억에서 디귿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걸 고르라 그랬죠? 그럼 이런 것들은 일단 묶어요. 이렇게 내리면 올리면 한번 묶어볼까요? 국가의 통화정책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때 기준금리를 일단 여기다가 뭐 집어넣어 볼까요? 올리면 집어넣을까요? 그러면 금리를 올린다는 건 아까 뭐 했습니까? 이거죠. 유동성은 뭐 되는 거? 감소하는 거. 그죠? 그래서 금리를 올리면 유동성은 어떻다? 감소한다. 됐죠? 그리고 화폐 가치는 아까 우리 그랬죠? 유동성이 떨어진다는 건 화폐 가치가 어떻게 되는 거?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하락이 아니라 어때요? 상승이 되죠. 그러면 4번, 5번은 안 되겠죠? 자, 그러면 내리면으로 갈까요? 기준금리를 내려요. 그럼 금리 내리면 어떻습니까? 지금 유동성이 뭐 되는 거예요? 증가하는 거죠? 그리고 화폐의 가치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하락하게 되죠. 아까 우리 여기서 다 있었죠? 금리를 내리면 유동성은 지금 증가하게 되고 화폐 가치는 어떻게 된다? 하락하게 된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나오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이제 61번. 유동성 함정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걸 고르라 그랬죠? 그러면 유동성 함정이라는 게 어땠어요? 시중의 유동성을 시장에다가 많이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늘어난 유동성이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 시중의 유동성이 충분히 공급되더라도 경기 침체가 어떻습니까? 지속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그럼 정답은 몇 번입니까? 1번 골라주면 되겠죠. 됐죠? 우리 2번 볼까요? 시중금리가 상승하는 게 아니죠. 금리를 내려서 유동성을 확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3번 선택지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지금 그리고 말이 안 되죠. 생산과 가계 소비가 줄어들었는데 어떻게 유동성이 넘쳐납니까? 생산과 가계 소비가 준다는 건 경기가 침체되는 거고 유동성이 떨어지는 거니까 그걸 늘리려고 하는 게 바로 뭡니까? 유동성을 확대하는 정책, 즉 금리를 내리는 정책이죠.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그 다음 경기 과열로 인해서 말도 안 되죠. 경기가 침체했을 때 금리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5번 유동성이 감소해서 근데 말이 안 되죠. 유동성 감소했다고 해서 어떻게 경기 회복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으로 바뀝니까? 유동성이 감소했다는 건 돈이 시중에 잘 안 도는 거고 경기가 침체된 상황인데, 그죠? 그래서 1번이 정답. 어렵지 않죠? 자, 이제 그 다음 자, 이제 62번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62번은 어렵지 않아요. 자, 보니까 자, 보기를 바탕으로 지금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는데 그러면 보기 한번 읽어보면 금융당국에서 오늘 빅스텝을 단행했다. 빅스텝이라는 것은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인상하는 걸 의미한다. 퍼센트하고 퍼센트 포인트는 다른 거죠. 그러면 여기 중요한 게 있죠. 지금 보니까 금리가 뭐 된 상황입니까? 인상된 상황이죠. 그러면 우리 어디로 가면 됩니까? 요거 보이죠? 금리 인상하면 유동성은 떨어진다. 화폐 가치는 올라간다. 자산 가격은 내려간다. 그 우리 자산에 들어가는 게 뭡니까? 주식, 부동산, 그리고 그 다음 어때요? 뭐 고급차, 자동차 이런 것들도 다 자산에 들어가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습니다. 그럼 볼까요? 부동산 가격은 뭐 할 수 있어? 하락할 수 있으니까 당분간 시장을 좀 관망해야 되겠다. 그리고 2번 위축된 소비 심리가 회복? 말도 안 되죠. 금리가 올랐는데 사람들이 자기 돈 100% 현금 꼬라박아가지고 지금 집 사고 그 다음 이런 사람들 어디 있겠습니까? 대출 받죠. 레버리지를 일으키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지금 금리가 올라서 매달 내야 되는 이자가 막 2배 될 수도 있는데 그럼 어떻게 위축된 소비 심리가 회복됩니까? 회복 안 되죠. 됐죠? 그래서 회복된다 X죠. 물가가 오를 수 있다? 아니죠. 자산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동차 구매 시기를 앞당겨야겠군? 아니죠. 미뤄야겠죠. 관망해야겠죠. 그래서 2번이 정답. 3번 한번 볼까요? 대출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하는 게 부담스럽죠. 그쵸? 금리가 지금 올라갔으니까 공장 확정하려고 했던 계획은 보류해야겠다. 그리고 공장장, 당분간 우리 공장에서 생산한 부품에 대한 수요가 줄 수 있죠. 그쵸? 왜냐하면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이 어때요? 나 진짜 지금 이렇게 경기가 금리 올라갔으니까 나 지금 대출 받은 거 이자도 내야 되고 이러니까 소비 좀 줄여야겠다. 그죠? 그래서 수요가 줄 수 있으니까 재고 늘어날 것에 대비해야죠. 그리고 마지막 은행원. 시중은행에 저축하려는 사람은 늘어날 수 있죠. 당연하죠. 금리가 올랐으니까 예금이자 많이 주죠. 그래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서 고객을 유치해야겠군. 맞는 말이죠. 그럼 정답은 몇 번입니까? 2번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경제지문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자, 내용이 사실 정말 우리 실생활에 밀접한 거니까 꼭 한번 참고해서 확인을 하기 바랍니다.